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애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유,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우,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네 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네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네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네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부터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에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파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소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에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네애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네애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0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몇 번을 되물어 봤지만 입에 지퍼를 채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모습에 화만 치밀어 오르네요. 이 나이 먹고 무엇을 해볼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울증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모임 활동도 해보고 등산을 하면 좋다고 해서 몇 번 해봤지만 이건 뭐 산을 오르러 가는 건지 술을 퍼먹으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생각한 상식 밖의 광경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여행을 하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저를 설레게 만들 정도로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운전하고 있던 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얘기한 뒤 바닷가를 바라본 상태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캠핑카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던 도중 차량의 주인이 구경하고 있던 저를 보며 관심을 가졌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면서 점점 더 캠핑카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데 아직 면허증도 없잖아요. 저건 내가 가진 면허증으로도 안 돼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야 끌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시험 보시려고요? 캠핑카 사서 혼자 돌아다니실 수 있겠어요? 일단 너 주말에 쉬면 같이 다니면 되지. 그리고 면허증 따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기에도 자유롭고 모든 걸 캠핑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행을 떠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 같아 캠핑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조만간 캠핑카 판매하는 곳에 가서 직접 상담받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지? 딸은 제가 내린 결심에 놀란 것 같았어요. 캠핑카를 구매하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상상을 하니 너무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쉬고 싶을 때 정차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생활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여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떠나야 한다는 자체가 사고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옆자리에만 타고 있었고 살면서 운전을 해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뭐든지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후회는 없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전날에 알아본 캠핑카 전시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에서 캠핑카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출고가 가능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 취득을 위해 부푼 기대의 꿈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 등록한 뒤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외우는 것뿐이었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 코스 주행 연습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방향을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 처음 타보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강사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긴장되는 마음을 긴 호흡으로 가라앉힌 뒤 가르쳐 주시는 걸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코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잘할 수 있냐는 강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자리를 바꾼 뒤 처음 잡아보는 운전대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캠핑카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죠. 그래도 친절한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알아가며 배워가는데, 처음인데 잘하는 거라며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하겠다고 어린아이 달래는 것 마냥 긴장하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강사에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나 지금 교육 중이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오늘 저녁에 보자고? 회식 있는데 상황 좀 보고. 운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전화 끊어야 돼. 내가 강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가 봐. 나는 뭐 나이 먹은 사람 옆에 타서 같이 하고 싶겠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한 번 말하면 이해하고 바로바로 행동하는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괜히 사고 나면 내가 다 변상해야 되잖아. 가뜩이나 월급도 적어 죽겠는데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어. 에이, 시동만 10번 넘게 꺼졌네. 다른 일 알아보든지 해야 되겠어. 이러다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래도 출발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클러치 떼보세요. 확 떼지 말고 천천히 떼라고요. 도저히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었고, 저를 보며 내리라고 하길래 내렸더니 조수석에 다시 올라타라는 말에 강사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차가 덜덜 떨리더니 출발하는 걸 보여줬고, 다시 한번 유심히 확인한 뒤에 강사의 지시대로 천천히 클러치를 떼니 꺼질 것처럼 덜덜거렸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출발은 했는데 문제는 언덕을 올라가질 못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동시에 조작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익숙지가 않아서 언덕에서 계속 시동이 꺼지게 되었고, 결국 처음에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던 강사는 어디 가고 짜증 섞인 얼굴과 말투로 저를 보며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강사 일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 저보고 캠핑카 운전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언덕 하나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는 늦게 밟아 뒤로 밀려서 사고 날 뻔하고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운전 때려치우세요. 이래가지고 캠핑을 하신다고요? 그냥 펜션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생활하세요. 이렇게 배워서 겨우 캠핑 떠나봤자 얼마 뒤 황천길 가게 생겼네요. 뭐라고요?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쪽은 처음부터 운전 잘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지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쪽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그쪽은 부모 없어요? 자기 엄마라도 이런 식으로 화냈을까요?
저도 돈 주고 배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강사의 태도와 말투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으로 볼 때 저에게 막대하는 게 심한 것 같아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네요. 사람들 능력이 다 틀린 거고 더딜 수도 있는 걸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강사와 한바탕 싸운 뒤로 캠핑카를 운전하고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도착해서 혼자 화를 삭히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자 딸에게 전화가 왔고 예비 사위가 저녁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길래 기분도 좋지 않아 머리 좀 식힐 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네요. 결혼식을 앞둔 우리 딸과 예비 사위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얘기를 하자 듣고 있던 사위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딸도 강사가 잘못했다며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건데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흥분하며 저보다 더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느 정도 속에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자 겨우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라앉았던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상하지 못한 강사에게 온 전화에 술까지 먹은 상태라 막말을 하게 되었네요. 죄송하다고요? 이제 와서? 괜히 잘리는 게 겁나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사과한들 제가 받아줄 것 같아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 당장 전액 환불해주세요. 그쪽 같은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니 운전면허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싸잡아 욕먹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평생 강사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 내일 당장 수강료 환불해. 알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 근래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바람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원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요. 그날따라 유독 심했던 것 같네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그쪽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강습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진땀 빼고 있는 강사에게 저 또한 불만이었던 걸 전부 털어놓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던 딸과 사위는 면허 시험장에 같이 가주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며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며 앞으로 몇 달 뒤에 있을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바쁘게 움직이며 조금의 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위와 통화하면서 결혼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꽤 많이 먹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함께 술을 먹었던 딸에게 출근 전 해장국 끓여 먹인 뒤 저도 아침을 먹고 면허 시험장에 갈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시험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에게 막대한 강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빌며 수강료 환불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길래 이런 사람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제일 높은 사람 불러달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어떤 꼬마 아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자 자기 오빠 건드리지 말라며 화가 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당황해서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강사는 30대가 넘어 보이는데 꼬마는 기껏해야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자가 강사와 꼬마의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서 용서해주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총각 강사의 삶이 참 안타까웠네요. 저 꼬마랑 총각이 저기 위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꼬마의 부모 둘 다 바람나서 이곳에다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잘 보살펴줄 수가 없어서 앞집에 살고 있는 저 총각에게 부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꼬마가 저 총각 강사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고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면허 시험장에 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강사가 벌고 있는 월급으로 할머니랑 꼬마 먹여 살리고 있네요. 제가 알기론 저 강사분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이해 좀 해주시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운전을 못하셨으면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용서를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강사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의 변화도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제가 차에 타기만 하면 뒤따라와 조용히 앉아 있었네요. 다른 강사분들이 다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고집 부리면서 제가 차를 타기만 하면 뒷좌석에 앉았고 강사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지켜보며 저를 경계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할머니와 꼬마까지 보살펴 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면허 시험장을 갈 때마다 꼬마와 총각 강사가 신경이 쓰여 먹을 거나 도시락 같은 거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몇 마디 하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졌고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번을 더 동승해서 배운 끝에 코스 주행을 혼자서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는 제한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었고 강사가 알려준 노하우로 시험을 본 끝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필기 시험도 통과했고 마지막 도로주행만 남은 상태였어요. 엄마,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도로주행만 남은 거야? 도로주행은 정말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도 그 강사가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면허 취득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진서방은 언제쯤 도착하니?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나 봐. 생각보다 좀 늦네. 거의 도착했대요. 지금 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막혀서 힘든가 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진서방이 거의 도착했다는 말에 딸과 밖에서 기다리니 벌써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길래 서둘러 올라탔어요. 식당 문이 10시면 문을 닫는데 8시에 도착한 진서방은 서둘러 예약한 음식점으로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들 사이로 이리저리 위태롭게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운전을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이후부터 안전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거의 도착하던 그때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고 예비 사이로 들어온 진서방의 처음 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여기 땅이 전부 너희들 땅이야? 보자 하니까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그냥 넘어가자. 우리 식당 시간 없잖아. 이러다가 도착도 못할 것 같아. 뒤에 엄마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저 사람이 분명 갑자기 끼어들면서 자칫하다가 큰일 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서둘러 식당에 들어가자. 이러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지도 모르겠네. 진서방,
그만 열내고 넘어가자고. 잠시만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사위는 예약한 식당보다 운전을 이상하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흥분을 하며 결국 앞질러 가던 사람들을 막으려 속도를 내려 하길래 예비 사위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네요. 차 안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와 결혼을 해야 할 딸과 제가 있는데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돌발 행동을 하려는 모습이 안 좋게 다가와 오히려 사위에게 화를 내자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은 사위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었고 자신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위의 성격을 보게 되니 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둘러앉아 겨우 식사를 끝낸 뒤 잠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뒤 집에 들어가 딸과 대화를 하는데 사위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단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듣고 있던 저 또한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딸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성격 탓에 걱정이라며 자기가 잘 선택한 건지 최근에는 헷갈린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 전이니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보면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고 저희 딸이 아직까지 진서방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도로주행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로주행만 끝이 나면 그토록 바라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제 꿈인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를 하게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점점 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도로주행 시험을 하게 되었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주행하다 보니 어느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 출발을 하려는데 너무 떨렸는지 시동이 꺼져 버렸고 그 사이 뒤에서 빵빵거리며 빨리 출발하라고 다그치자 멘탈이 무너졌는지 출발을 하지 못한 채 시동을 계속 꺼트렸어요. 강사는 저를 보며 괜찮으니 침착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강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강사 옆으로 다가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빨리 출발 안 했다고 화를 내더니 강사 또한 처음에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바람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하던 대로 비상 깜빡이를 틀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를 막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고 기다란 쇠파이프 같은 걸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무작정 차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차 유리는 사방으로 튀면서 깨지더니 파편들이 얼굴과 팔에 박히고 무섭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비명을 지르자 강사는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고 저에게 망치를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말하더니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미 창문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로 강사에게 마구 휘두르며 난리를 쳤어요. 강사는 저를 보호해주려고 시트를 젖힌 상태로 그 위에서 휘두르는 파이프를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강사도 망치로 저항하려 휘둘렀지만 길이가 짧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를 보호해주던 강사가 힘없이 쓰러졌고 파이프를 휘두르던 사람은 쓰러진 강사를 보더니 다급히 도망을 쳤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던 도중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이미 출동했었는지 차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갔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강사를 불러봤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아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잡히게 된 범죄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경찰서로 신원을 확인하려 들어간 순간 얼굴을 보자마자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였고 예비 사위 또한 저를 보더니 경악을 하며 제가 운전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황당했고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놈에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소리쳤네요.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한 딸은 얼굴과 팔에 난 상처를 보곤 눈이 뒤집혀 경찰서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그놈은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총각이었던 강사는 저를 보호해주려다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서로 안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매일 강사 옆에 있던 꼬마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감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뒤 안 보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은 정말 운전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한숨만 나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꼬마가 너무 불쌍해 저희 집에서 현재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도로 주행까지 끝내고 면허를 따야 하지만 그때 이후로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화가 나고 징역을 살고 있는 사이였던 그놈을 용서해 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평생을 그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로 파원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전부 받을 수 있었지만 예비 사돈들은 저와 딸에게 정중히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네요. 오로지 자기 아들이 구속됐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입니다. 부모가 저러니 자식까지 저런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꼭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남편을 두었던 40대입니다. 남편과는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죠. 반면에 저는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죠. 제가 남편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 남편은 평생을 나를 동경하고 존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낼 것만 같았던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역 수재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려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못마땅해 하셨죠. 승배가, 너 정말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천문이만 되면 쟤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굳이 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아유, 주라나.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뭐 어릴 적부터 봐서 계속 정이 들어 그럴 순 있지만 너희는 결이 좀 다르지 않니? 연애하는 거야.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에 만날 수는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 비슷하기라도 하냐?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 아니니? 엄마, 급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릴 적부터 나 지켜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구보다 주란이가 나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 주란이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 줘. 아유, 주란아. 네가 좀 말려봐라.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러는 거야. 괜히 내가 반대하니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 결혼하면 매번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승백이 나중에 개혼도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다 대줄 수나 있어? 지금도 승백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다들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해올 수 있겠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거 다 채워 넣을 수 있겠니? 나랑 사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오래 알고 지낸 너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다.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은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선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직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리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랑 미용사랑 급이 그게 같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다.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하고 결혼하는 비용도 대주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결혼식에도 안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결혼해봤자 그 행복 오래 갈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부부인데 너희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니? 시모는 끝까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저희의 마음이 정말 굳건했죠. 남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시댁의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모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모는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도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곤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너무 소홀한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을 당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 시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바빠 얼굴을 보기도 힘드니 매번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 너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하고 사냐? 아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니? 청소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꼴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퍽이나 집에 있고 싶겠다. 아유, 좀 정리라도 좀 해라.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남자는 자고로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이꼴로 해놓으니 애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인 2사람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집이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도 다들 바쁜데도 깔끔히 산다는데 어머님만 왜 자꾸 오셔서 지저분하다고 말하세요? 저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예, 네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 말을 듣는 거냐?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깨끗하면 깨끗한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거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전화해보면 통 기운이 없더라. 너 승백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어머님은 제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많이 해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번 밥 먹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핑핑 싸돌아 다니니. 에휴, 이런 게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 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네가 밥을 잘 안 해 먹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살도 쭉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도 남편한테 살 빠졌다고 말 안 해요. 살이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살쪄서 다들 살기 좋나 보다 하죠. 어머님만 남편 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나 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 저죠. 남편은 살찌고 저는 5kg나 빠졌어요. 예, 여자는 날씬해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야. 너는 살 빠지니 좋은 거 아니니? 남자는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야 욕 안 먹지. 너는 그것도 모르니? 승백이가 너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 안 빠지려고 챙겨 먹는가 보구나. 아이고, 마음도 깊지. 아무튼 남편이 마음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니. 승백이가 오죽 답답하면 집에도 안 올까?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든 잘못된 건 제 탓이고 잘하는 건 남편 덕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모가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빠서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적었던 것 뿐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시모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왔었죠. 외로워하던 저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사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면서 화내시고 아이는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도우미 몇 시간만이라도 쓰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엄마는 혼자 나 낳고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우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네가 몸이 편하니까 우울하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는 아기 엄마면서 그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는 너랑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랑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 참 네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애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본 적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은 매번 집에 와서 집도 더럽다고 계속 말만 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 앞에서 아기 업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거기다가 애는 안 봐주시고 당신 먹을 음식만 잔뜩 하시고 가시잖아. 그렇게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이것저것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우미 좀 불러줘. 불러. 부르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네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리고 아이 잘 때 너도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 아이가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난리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밖에 나가서 뭐하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더라도 방에 들어가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커녕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않았죠. 오로지 피부과 개원을 위해서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면서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마저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 집 드나들듯 우리 집을 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는 봐주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두고 뒷정리도 하시지 않은 채 가셨습니다. 아이고, 넌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니, 엄마가 되면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건만. 아이고. 다른 엄마들 보면 알아서 척척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넌 아이 잘 때 뭐 하고 있는 거니? 같이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아이 잘 때는 네가 정신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승비기가 집에 오고 싶기야 하겠어? 일할 때도 그러더니만 집에만 있어도 이러는 거면 아이고, 내가 네 남편이었어도 오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그러시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보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울 때 어머님이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면 제가 집안일 그 틈에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을 아이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무슨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니? 늙은 시모 부려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 네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집안 깔끔하게 잘하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아이 보시기 힘드시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세요. 너 참 말을 웃기게 한다. 내가 요리하는데 무슨 주방을 뒤엎는다니? 간단하게 반찬 몇 개 만들고만 가는데 아주 그냥 주방을 난리통 만드는 것처럼 말하네. 뭐가 더러워진다고 그러니? 너도 어차피 밥 먹으려면 주방 쓸 거잖아. 그거 하면서 치우면 되는 거지. 넌 네가 게을러 놓고선 핑계가 아주 좋다. 시모에게 아이를 봐주거나 혹은 주방 뒷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대셨죠.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다행히 너무 착하게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돈으로 조금씩 벌면서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실장에게 맡겨두었던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못된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 돌도 지났으니 나도 일 시작하려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시간 동안 나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어린이집도 적응 잘 됐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도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뭔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집에서 아이나 볼 것이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 절대 안 돼. 아이 놔두고 일 시작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는 가야 일하는 거지. 무슨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보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네가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생활비로 얼마나 주는 줄 알고 있는 거 맞아? 당신 고작 100만 원만 주고 있어. 그마저도 개헌해야 한다고 나한테 안 준 달도 많이 있었고, 그걸로 공과금이며 아이 용품이며 이것저것 사다 보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랑도 말 다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결혼 전에도 계속 일하는 거 찬성한다고 한 거 당신이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일할 거면 생활비는 없어. 지금까지 주는 생활비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해. 엄마가 돼가지고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한다는 게 당신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 욕할 거야, 당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시모는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고, 오로지 저만 아이를 봐야 했던 상황에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니?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우리 아들 어린이집 안 보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다 키웠다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된 게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는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이를 보내는 건 방임하는 거란 거 알고 있니? 네가 아이 초등학교까지는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같이 놀러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돌까지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니? 그리고 남자는 원래 바깥일 하는 거지.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너한테 돈 가져다 주잖니. 생활비도 받아다 쓰면서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낳았다고 단줄하니? 내가 더 당장 이혼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봐서 참는 거야. 네 자리 지키려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제 자리요? 제 자리가 뭔데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고작 100만 원인데 그거 안 준다고 하는 남편이나 제 자리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머님이나 똑같네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라고요. 시무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틈날 때마다 스타일 연구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영향 때문인지 제 손님들도 금방 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예약 손님만 받고서도 남편이 주던 생활비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집을 얻어 나가버렸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 역시 바쁘게 지내면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생활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피부과를 개원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신, 올해는 나 피부과 개원하려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는 내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근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있더라고. 혹시 당신 받아줄 수 있으면 좀 알아봐. 내일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한테 말해줘.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 나간 이유도 그동안 돈 모아서 병원 개원하겠다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 지금까지 번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대출을 받고 거기다 모자라서 나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잘난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잖아. 당신이 매번 나한테 말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었어? 미용실 일로 꼴랑 얼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꼴랑 버는 돈으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미용실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안 줬던 거지. 당신이 잘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당신 미용실 꽤 유명하더라. 이런 거 은행에 말하면 참고해 주니까 내일 한번 가서 물어봐. 솔직히 나도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이제 배울 대로 배운 것 같고 나와서 개원하면 전보다 더 벌 수 있어. 그때 되면 당신한테 생활비도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대출 좀 알아봐. 그동안 번 돈은 어디다 쓰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는 1원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그 돈 당신 혼자 다 썼어?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필요하거든. 당신한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말해봐.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어쩐지 제가 당연히 대출을 받아 개원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개원 비용을 보태줄 생각이 없었죠. 한동안 집에 꼬박 들어오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했던 남편은 제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못을 박자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남편은 피부과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남편은 개원 파티를 열 거라며 그래도 원장 아내로서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원 파티 일에 맞춰 쑥객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심오한 남편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너는 여전하다. 역시 급이 다르니까 떡을 해도 쑥개떡이나 하고 앉아있지. 쑥개떡이 뭐냐? 급 떨어지게. 아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들인지나 아니? 그거 알면 그런 거 준비나 했겠어? 그거 누가 먹겠냐? 도로 가지고 가라. 너 때문에 파티급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비웃을 거다. 그냥 넌 집에나 가. 아휴, 엄마, 얘가 이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급을 올려놓으면 뭐해? 얘가 그대로인데. 내가 이래서 집에 안 가지. 지 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제자리인데 내가 개원할 때 부르고 싶었겠어? 야, 내가 너 오늘 직원들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른 건데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꺼져라. 쑥개떡이고 뭐고 같이 좀 꺼져.
웃기네. 생활비 보태지도 않았는데 내가 쑥개떡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온 걸 다행이라 생각하지.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참 생각은 잘했어. 당신이야말로 여전하네. 난 걱정했잖아. 반성한 줄 알고. 내가 중간에 당신이 반성했으면 아마 난 용서했을 거야.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근데 당신은 여전해. 참 다행이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꾸준해서 참 다행이라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안 되겠다. 그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너 미쳤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알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리니? 이 개떡 같은 거 들고 사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오는데 창피하게 있던 떡 가지고 있지 말고 집으로 꺼지라고. 제가 말을 하자 시모는 헛소리를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때 원장실에서 팩스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팩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여기 건물주가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당신,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에 못 보태준다고 한 거였구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당신 급 올리고 있었구나.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당신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신 재계약 못할 거야. 다음 계약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이혼도 하자. 당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상간녀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상간녀 돈 들어간 거고. 그래도 걘 부자가 아닌가 봐. 그래도 당신 급 생각하면 부잣집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계약했더라. 참나, 병원도 2년 계약하나?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알았어.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소장 이제 갈 거야. 앞으로 위자료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병원까지 정리하려면 당신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겠다. 그치?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상간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건물이면 내 건물이기도 한 건지. 부부 일심동체 몰라? 당신 무슨 세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지? 제정신이야?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꺼지라고 해서 그래?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야. 왜 그래? 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말하는 거 같니? 지금까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들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꿋꿋하게 참았던 보람이 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당신 돈도 한 푼 없어서 2년 계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전 건물주도 다 상황 말했다고 했다며. 계약 연장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뭔 정신으로 그냥 계약했대? 웃기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한진 모르겠지만 난 연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말하고. 아, 그리고 쑥개떡은 선물. 벙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쑥개떡을 던져두고
저는 당당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아이를 맡겼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한 끝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계약했어요. 바로 그 건물이 남편이 계약을 했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매로 나오게 되었고, 저는 바로 그 건물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눈치는 보지 않았는지 남편의 전 직장이었던 병원 직원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직장 근처를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역시 한 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뒤늦게 반성한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주란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의사 준비하느라고 미쳤었나 봐. 의사 되면 내 급도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용서해줘. 그 여자랑도 나 정리 다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병원 또 이사 가면 소문도 안 좋아지고 평판도 나빠져.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안 되면 병원 계약 연장이라도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남남이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협박으로 될 수 있는 거 모르는가 보네. 참 웃기지?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아니 우리 아이한테라도 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했어. 근데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버린 사람인데 내가 또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뭘 믿고 그래야 하는 거지? 뻔뻔함도 유분수지. 그렇게 급 높은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의사라는 이름에 내 눈을 가려버렸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났지? 엄마 안 보겠다고 하면 평생 안 봐도 좋아. 그러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엄마도 꼴 보기 싫지만 너는 더 꼴 보기 싫어. 지금 당장 면상 봐도 토할 지경인데 아직도 이해 못했니? 이렇게 네가 싫다고. 이 정도로 싫다고 하잖아.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은 게 너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협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원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시골에 자그맣게 피부과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손님이 없어 매달 대출금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매달 돈이 모자라다며 연락이 오는 남편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청구도 진행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용실이 더욱 잘 되어서 2, 3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당당해지세요.